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예요. 저에게 희로애락을 다 느끼게 해준 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저는 몇 번의 연애를 했었어요. 자연스레 만난 적도 있었고 소개를 통한 만남도 있었죠. 하지만 모든 연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한 여자의 스토킹 때문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스팸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메시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런 식의 메시지였기에 저는 당연히 가볍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마감을 하는 날이라 정시 퇴근을 못했던 저는 야근을 하게 됐어요. 한참 일을 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한 직원이 도시락을 들고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안 나가도 되겠는데? 웬 도시락? 언제 또 사러 나갔대? 이거 자기 앞으로 온 건데? 나? 이 앞에서 너 야근한다고 고생한다면서 같이 먹으라면서. 누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가버려서. 뭐 애인이겠지. 연락받은 게 없는데? 서프라이즈 하고 싶었나 보지. 뭐 어쨌거나 덕분에 잘 먹을게. 여러 개의 도시락엔 이것저것 종류별로 담겨져 있었고 당연히 여자친구가 갖다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직원들이랑 별 생각 없이 맛있게 먹었어요. 오글거려서 애교도 못 부린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이런 걸 해줄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분은 좋았죠. 동료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후 저는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뭐야, 이런 거 싫어한다더니. 뭐가? 모르는 척 하기는. 덕분에 다들 잘 먹었대. 고마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보내준 도시락 말이야. 내가? 야근한다고 도시락 보내준 거 너 아니야? 나 아닌데?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봤어? 아니지. 그럼 누구지? 정말 너 아니야? 나 정말 아니야. 나 말고 또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누군가 해주고 싶었나 보지. 내 남자친구 인기 많구만. 그런 소리 하지 마. 여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에 연락을 했다가 여자친구가 보낸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된 저는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인지 궁금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것을 보낼 사람이 없었거든요. 혹시나 도시락 가방에 쪽지라도 있나 싶어 다시 찬찬히 찾아봐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찝찝한 마음으로 퇴근을 하고는 집에 도착한 저에게 메시지가 왔죠.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해줄게요. 순간 저는 경직이 됐어요. 너무 소름이 끼쳤죠? 그동안 스팸이라고 가볍게 여긴 메시지가 단순한 스팸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아는 사람일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직장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동료는 누군가가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앞에는 못 나오고 뒤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며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제게 모습을 드러냈죠. 집 앞에 도착한 저는 이웃에 사는 사람인가 싶어 인사를 건넸고 그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듯 머뭇머뭇거렸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냥 지나쳤고 뒤에서 그 여자가 저를 불렀어요. 저 도시락은 맛있었어요?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등골이 오싹했죠. 제가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뒤를 돌아봤고 그 여자를 봤어요. 왠지 모를 어두운 분위기의 그 여자, 무표정인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싸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며칠 전 도시락 그쪽이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동안 메시지도 그쪽이 보낸 거죠? 네. 제 번호는 어찌 알고요? 그게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저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작년에 봤었는데. 저희가요? 네. 그때 저랑 부딪혀서 연락처 주셨잖아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바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라 그 중에 하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려 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죠. 미안해요. 기억이 나질 않아서.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네? 왜라뇨? 제 연락받고 좋으셨잖아요. 제가요? 네, 싫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제가 준 도시락도 맛있게 드셨잖아요. 아니, 그건 제가 여자친구가 보낸 줄 알고. 좋아해요. 네? 당신을 좋아한다고요. 저는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쪽한테 관심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여자에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집에 올라와서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그 여자는 아까 그 자리에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 쪽을 올려다보는 그 여자를 봤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등줄기가 오싹해졌죠. 깜짝 놀란 저는 젖혀있던 커튼을 치고는 자리를 옮겼어요. 자꾸 위를 쳐다보는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맥주를 한 캔 들이켰고 조심스레 커튼을 젖혀 아래쪽을 내려다봤어요. 다행히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제서야 저는 남은 맥주를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다음날 매일 같은 시간에 오던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저는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싶었어요. 이제 맘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여자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다급하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었고 여자친구는 주위를 살피며 불안해했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자는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나 저와 만난 날에는 더욱 심했죠. 여자친구는 저와 계속 만나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무섭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벌써 며칠 동안 괴롭힘을 당한 여자친구는 저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도대체 이 여자 누구야? 모르겠어. 미친 여자야. 이 여자 해결하지 않으면 나 너랑 못 만나.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꼭 해결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이지? 그래. 내 힘으로도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진정해. 불안해하는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고 집에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당당하게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를 봤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가질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못 가져야 한다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죠.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던 저는 바닥에 그 여자를 내팽개치며 있는 욕 없는 욕을 퍼부었어요. 그래도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어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 여자는 해결했어?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뭐? 그래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지. 확실하게 끝낸 게 아니네.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자. 왜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해? 다시 생각해줘. 이러지 마.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여자 너무 무서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것 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습, 우리 회사, 우리 집 모조리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너랑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대.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또 어디선가 보고 있을지 몰라. 내가 어제 알아듣게 얘기했으니까 다시는 못 나타날 거야. 그때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저희 둘이 같이 있는 지금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요.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내 남자를 또 만나고 있네? 여자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 여자 때문에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됐고 일상생활조차 힘겹게 느낀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한두 번의 신고로는 말을 듣지 않던 그 여자는 몇 번의 신고가 들어간 후에야 정신을 차렸는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 여자 때문에 저는 길을 걷다가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나 그 여자가 또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1년이 지나면서 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제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어요. 아내는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었어요. 가녀린 몸매에 하얀 피부, 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앞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사장님 한 분이 하고 계셨는데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손님이 많아져 아내를 고용한 것이었죠. 저는 아내를 보기 위해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동료들을 데리고 카페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나서다가 아내와 마주치게 됐죠. 저는 한 번에 아내란 걸 알아차렸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머리하러 오셨나봐요. 네, 여기 단골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그런데.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저는 아내와 함께 아래층에 있는 카페로 갔고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은 아내의 모습도 너무나 예뻤어요. 저희는 같은 커피를 주문했고 이상하리만큼 대화가 잘 통했죠.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던 저는 이번 일로 아내와 더 친해지고 싶었고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 뒤로 저희는 매일 연락을 했고 일이 없는 시간에 만나 데이트를 했죠. 아내와 저는 취향이 비슷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즐겨 듣는 음악, 선호하는 여행지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던 저희는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고백을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장모님을 처음 뵙는 날 식당에 먼저 도착한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장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피식 웃었죠. 저는 떨린다고 말을 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아내는 긴장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때 멀리서 장모님이 들어오셨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저의 인사를 받던 장모님은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장모님은 불안해하시며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둘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됐나? 반년 정도 됐어요. 그래?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적어도 1년은 만나보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장모님의 말씀에 아내는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저는 장모님이 저를 싫어해서 그러는 것인가 싶었죠.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을 허락을 한 것인지 만 것인지 아리송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에 아내가 결혼할 날짜를 받아왔고 저는 이내 그날의 일은 잊어버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는 처갓집에서 저녁을 먹고 아내의 방에서 자게 됐어요. 연애를 할 때도 처갓집에 와서 밥을 먹은 적은 있었지만 아내의 방을 구경한 적은 없었어요. 아내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아내의 방을 볼 수 있었어요. 아내의 방은 도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저와 연애를 할 때 찍었던 사진들이 액자에 넣어져 진열되어 있었죠. 앨범 같은 건 없어? 왜? 당신 어렸을 때 모습이 궁금해서. 없어.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거든. 아, 그랬었구나. 예전 사진이 뭐가 궁금해. 지금이 중요하지. 그건 그렇지. 우리 사진으로 다시 채워나가면 되지. 이건 우리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다. 뭘 이런 것까지 다 인화해놨어? 추억이잖아. 보고 있으니까 그때가 떠오르긴 한다. 이건 내가 회사 갓 들어갔을 땐데? 어떤 거? 이 사진 말이야. 나 혼자 있는. 아, 그거 당신이 나한테 준 거잖아. 내가? 응,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저 사진 준 거야. 그랬었나? 그래. 이제 사진 그만 보고 이것 좀 마셔. 알았어. 아내가 진열해 놓은 사진들 속에 있는 사진 한 장이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언제 저 사진을 찍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아내에게 사진을 준 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내는 저에게서 받았다고 하니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저희는 장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은 집안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또 며칠 동안은 집들이를 하느라고 바빴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너무 행복했죠.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 것이 늘 아쉬웠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항상 같이 붙어 지내다시피 지냈어요.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몸은 떨어져 지냈지만 수시로 연락을 했기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위에서는 깨소금 냄새가 진동을 한다며 핀잔을 줬지만 너무 좋았죠. 그러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고 저희는 뛸 듯이 기뻤어요. 저희를 닮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임신을 해 회사를 그만둔 아내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혼자 있는 것이 힘이 들었는지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바빠서 전화라도 못 받게 되면 부재중 전화가 몇 개씩이나 와 있었어요. 계속해서 울려대는 전화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저는 회의를 들어갈 때면 아예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은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연락이 안 되자 아내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고 제가 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멈췄어요. 한 번은 회의가 생각보다 늦어져 정시에 퇴근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은 상태였죠. 회사로 전화를 한 아내가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회의 중이라던데 이제 끝난 거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전화를 받아야 연락을 하지. 내가 무음으로 해놨구나. 뭐? 무음? 회의실에서 자꾸 울려대니까 무음으로 바꿔놨었지. 정말 회의한 건 맞고? 그럼 내가 거짓말 하는 걸로 보여? 나야 모르지. 회의를 한 건지 딴짓을 한 건지. 헛소리 그만하고 집에 나가. 왜? 집에 안 가? 동료들이랑 한잔하고 가기로 했어. 그래서 날더러 혼자 가라고? 그럼 어떡해? 나도 같이 가. 그 몸으로 어딜 가겠다는 거야? 만삭인 아내는 저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온 저는 화가 났죠.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아내가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나쁘게 말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일일이 저에게 물어봤고 저와 모든 것을 함께 하려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죠. 아니, 어쩌면 제가 콩깍지가 끼어서 몰랐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다 아내는 출산을 했고 그 집착은 더욱 심해졌어요. 아이에게 신경을 써야 할 아내는 아이는 뒷전이고 저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올라와 아이를 보살펴줬고 아내가 저에게 집착을 하려 할 때마다 나서서 중재를 해주셨어요. 장모님이 무슨 말을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집착을 하던 아내는 장모님의 말을 듣고 나면 금세 조용해지고 얌전해졌어요. 이서방, 많이 힘들지? 자네가 이해를 좀 해주게. 아이 낳고 나면 우울증도 오고 그래. 최근 들어서 회사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저러니까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어쩌겠나. 내가 있는 동안 옆에서 잘 보살필 테니 자네도 이해를 좀 해주게. 네, 그럴게요. 내가 자네한테는 늘 미안해. 내 딸이 저렇게 아픈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그런 생각 마세요. 결혼시키지 말고 그냥 내가 끼고 살았어야 됐나 싶어. 아니에요. 차차 나아지겠죠. 그래야 될 텐데. 장모님은 아내 때문에 제 눈치를 보고 계셨어요. 장모님이 와 계시는 동안 아내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죠. 장모님이 말려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에게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저에게 집착하는 것도 나아지고 있는 듯 했어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저에게는 아주 크게 느껴졌죠. 몇 달만 도와주겠다고 올라오셨던 장모님은 저의 부탁으로 1년 정도를 더 계셨어요. 그러는 동안 아내는 많이 좋아졌죠. 아이도 돌이 지나 예전보다 많이 손이 가지 않다고 생각한 장모님은 집으로 다시 내려가셨고 아내는 아이를 혼자 돌봐야 했어요. 저는 혹시나 아내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됐죠. 주말 아침, 집안일을 대충 해놓고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분리수거통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가 있다 보니 쓰레기 양도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러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 집도 저희 애랑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집이었어요. 서로 애들 상태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안 올라오고 거기서 뭐해? 저는 고개를 들어 저희 집을 쳐다봤고 베란다에서 저를 바라보고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알았어. 지금 올라가. 저는 급하게 옆집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는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왜? 분리수거만 하고 오면 되지. 그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 이야기했어. 옆집 여자랑 애들 이야기를 왜 해? 우리 애랑 개월수가 비슷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지. 정말 그게 다야? 그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야 해? 그 여자랑 인사도 나누지 마. 뭐? 난 당신이 다른 여자랑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 이웃 사촌끼리 인사도 못해? 하지 마. 너 혼자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럼 또 만나겠다는 소리야? 헛소리 그만 좀 해. 지친다 지쳐. 아내는 제가 다른 이성과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꺼려했고 이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걸로 다툼이 잦아진 저는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저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는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심해졌고 저와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도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 아내 때문에 저는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될 수 있으면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하지만 제 노력에도 아내는 늘 저를 의심했고 초조해했어요. 급기야 아이에게까지 질투를 느꼈죠. 제가 아이를 안아주기라도 하면 쏜살같이 달려와 떼어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위험할 뻔했잖아. 누가 그렇게 다정하게 쳐다보래? 당신 미쳤어? 이제 하다 애한테까지 그러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만 다정하면 돼. 그게 어려워? 나한테만 집중하면 된다고. 정신 좀 차려.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당장 병원에 가자. 내가 병원에 왜 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병원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그래야 나아질 거 아니야. 싫어. 내가 왜?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본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자며 아내를 끌고 나왔어요. 아내는 자신이 정신병자도 아닌데 왜 그런 곳을 가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요즘 세상에는 흔히들 가는 곳이라며 우선 진료라도 받아보자며 설득을 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고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다 쓰러졌어요. 깜짝 놀란 저는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 아내의 임신 소식은 저에게 달갑지 않았죠. 아내의 집착이 첫 애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었거든요. 아내의 임신 소식에 장모님은 또다시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까지 계셨어요. 저에게는 동아줄 같은 분이셨죠. 장모님은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딸만 생각하고 결혼을 시킨 자신의 잘못이라고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아내 때문에 장모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었어요. 아내는 너무 버겁고 힘이 들었지만 장모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장모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저는 아내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제가 미쳐버렸던지.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장모님과 아이들 때문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에게 동아줄 같은 장모님이 돌아가셨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빈소를 지키는 3일 내내 이제 혼자서 아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앞길이 막막했어요. 아내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슬픔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자신의 슬픔 때문에 아이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저와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회사 안 가면 안 돼? 가야지. 엄마처럼 당신도 내 곁을 떠날까봐 무서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제발 나랑 같이 있자. 오늘만, 응? 벌써 며칠째 똑같이 이러고 있잖아. 나도 오늘은 나가봐야 해.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 그럼 우린 어떻게 살 건데? 죽기야 하겠어? 어린애처럼 굴지 좀 마. 네 옆에 우리 애들도 좀 보라고. 몰라. 난 당신밖에 눈에 안 보여.
아내는 막무가내로 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물어줬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저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죠. 아내와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하루빨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놀고 있는 제 아이들도 불쌍하고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너무 힘이 들었죠. 며칠 회사에 나갔던 저는 아내보다는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됐고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휴직계를 냈고 아이들을 보살폈죠. 아내와 24시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숨이 막혀왔지만 제가 휴직계를 내는 대신 병원 치료를 받겠다는 아내와 밝게 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들과 회사 일 때문에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졌고 아내와 아이들 역시 더 좋아 보였어요. 아이들과 같이 갯벌에 들어가 조개도 캐고 그 조개를 해감해서 저녁에는 조개탕도 해먹고 조개구이도 해먹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은 선뜻 손대지 않았던 첫째도 자신이 직접 잡은 조개라 그런지 용기를 내어 먹었어요. 처음에는 바다 맛이 난다며 눈을 찡그리더니 이내 맛이 적응이 됐는지 냠냠 곧잘 먹었어요. 늦은 저녁 아이들을 재워놓고 저희는 맥주를 한 잔씩 했어요. 지는 해를 바라보며 먹는 맥주는 너무나 좋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끼리만 지냈으면 좋겠다. 좋아? 응,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도 이참에 좀 쉬지 뭐. 지금껏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내에게 오랜만에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 듯 했고 저 또한 이 행복이 오래갔으면 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그 여운은 계속해서 남아있었고 아내와 큰 트러블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휴직을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장모님과 같이 살고 계셨던 친척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어요.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며 저희 집 근처에 와 계시다는 말에 그곳으로 갔죠. 잘 지냈지? 애들은 잘 크고?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걔는 좀 어때? 아직도 그래? 네, 그렇죠 뭐. 자네 장모가 죽기 전날까지도 그렇게 딸 걱정만 했는데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곧 좋아지겠죠. 그래야지. 아참, 내가 오늘 보자고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자네 장모가 자네 앞으로 남기고 간 것 같은데 어제 발견했지 뭐야. 편지네요? 죽기 전에 적었나 봐. 자네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겠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힘들겠지만 애들 보고 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난 그만 일어나 볼게. 네, 감사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래, 언제 한번 같이 집으로 내려와. 네, 그럴게요. 친척분을 보내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건네받은 편지를 봤어요. 다른 사람이 볼까 싶어 장모님은 봉투에 꼼꼼하게 풀칠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봉투를 뜯어서 안에 편지를 꺼냈고 편지와 함께 사진 몇 장이 떨어졌어요. 저는 테이블에 떨어진 사진을 들어 올렸죠.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저를 괴롭혔던 스토커, 그 여자였죠. 이 여자 사진이 왜 들어있었는지 장모님과 이 여자는 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저에게 이런 것을 남긴 것인지 저는 서둘러 편지를 읽어봤어요. 이 서방,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네. 장모님은 저에게 사죄를 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딸인 아내가 어느 날부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며 음식을 만들고 데이트를 한다며 나갔다가 들어오고 자신의 방 곳곳에 남자친구라며 붙여놓은 사진을 봤었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은 자신의 딸이 여느 20대처럼 예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대요. 하지만 스토킹을 했다며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난 후 그것이 쌍방이 아닌 딸 혼자만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집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아무리 뜯어 말리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딸은 변하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의 외모 때문에 그 남자가 자신을 싫어한다며 성형수술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지금 제 아내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며 데리고 온 남자가 딸이 집착했던 그 남자였다는 사실에 장모님은 깜짝 놀랐다고 말했어요.
결혼만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렸지만 제가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는 딸 때문에 결국 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혼을 허락했다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나았다며 후회를 하신다곤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자신이 그 사실을 제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딸이 잠잠해질 테지만 자신이 죽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너무 겁이 난다고 하셨죠. 저는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소름이 끼쳤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여자가 아내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탁자 위에 올려진 얼음물을 벌컥 마셨죠. 정신이 혼미해져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지금까지 아내가 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라 너무 괴로웠어요. 그동안 아내가 장모님의 말을 듣고 나서 조용해진 이유도 이제야 알게 됐죠. 저는 탁자 위에 있던 아내의 사진을 손에 움켜쥐고는 꼬깃꼬깃 구겼어요. 그때 장모님의 편지 마지막 구절이 순간 떠올랐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내 딸이지만 그런 딸과는 평생 같이 못 살아. 아마 자네가 죽어야 그 집착도 끝이 날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내 딸에게서 도망치게. 어서. 도망치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는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예전의 얼굴과 오버랩이 되면서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달려들어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냐고 아내의 두꺼운 살가죽을 다 벗겨내고 싶었죠.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를 향했어요. 어디 갔다가 오냐니까? 요 앞에 잠깐.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전화는 왜 또 안 받는 건데? 왔는 줄 몰랐어. 미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응. 데려다 줄 거지? 그래야지. 지금 나갈 거야? 내가 준비하는 동안 애들 좀 챙겨줘. 알았어. 천천히 준비해. 혼자서는 다닐 수 없는 아내 때문에 병원엔 늘 온 가족이 같이 가고 있었어요. 아이들만 두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아내가 쉬는 동안 재빨리 중요한 것들을 가방에 챙겼어요. 통장이랑 도장, 카드, 그리고 애들 옷가지들을 여행용 가방에다 막무가내로 쑤셔 넣고선 옷장 안에 넣어뒀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서는 쿵쾅 뛰고 있는 가슴을 부여잡았죠. 이윽고 아내는 준비가 끝났는지 저를 불렀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아내는 치료를 받으러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긴장한 채 잠시 동안 앉아있다가 재빨리 아이들을 차에 태워 무작정 밟았어요. 자고 있는 아이들을 차에 잠시 둔 채 집에 올라가 아까 챙겨둔 여행용 가방을 들고서는 차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체 없이 밟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아내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멀리 가기 위해 저는 있는 힘껏 밟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아내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진료를 보고 나온 듯 했어요.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 없이 무작정 달렸고 계속 울려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몇 시간이 흘렀고 어둑어둑해지자 저는 고속도로를 내려왔고 그 근처에 보이는 아무 호텔에 들어갔어요.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 아이들과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없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직장 동료가 휴가 때마다 가는 집을 생각해냈고 그곳에서 며칠 묵을 생각에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핸드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폭탄이 이어졌죠. 저는 재빨리 동료에게 전화를 걸다 때마침 저에게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받고야 말았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당장 안 들어와? 나한테서 도망간다고 내가 못 찾아낼 것 같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난 무조건 찾아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야. 깜짝 놀란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핸드폰에서는 카랑카랑한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긴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핸드폰을 집어든 저는 통화를 끊고 다시 동료에게 재빨리 전화를 걸었고 제 사정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동료는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어요. 통화를 끝낸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버렸고 빨리 해가 뜨기를 기다렸죠.
다음날 저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동료가 알려준 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곳에서 지내면서 퇴사를 하고 이름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제 명의로 된 것들은 모두 다 없앴죠. 저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집의 주인, 직장 동료밖에 없었죠. 오늘도 회사로 찾아왔었어? 난리도 아니었어. 그 전까지는 밖에서 죽치고 하루 종일 앉아있더니 오늘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틈에 쫓아 들어와서는 너를 찾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피우는데, 야,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미안하게 됐다.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냐? 정말 너무 극과 극이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같이 지냈던 나도 몰랐는데 너라곤 상상이나 했겠냐. 넌 이제 어떻게 살려고?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지내야지. 언제 끝날 줄 알고. 너도 그렇지만 애들은 또 무슨 죄냐? 그래, 애들이 제일 불쌍하지. 야, 거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지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고맙다. 동료의 집에서 몇 달을 보낸 저는 또다시 아이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아내가 저와 동료가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동료가 아내에게 말을 하지는 않을 테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아내가 찾아올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아이들이 어려 직장 생활도 할 수도 없었고 저는 퇴직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이 생활을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을지는 버는 것도 없고 있는 돈만 계속해서 까먹고 있으니 앞날이 걱정이 돼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이 없겠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더 그러했죠. 한 번씩은 이렇게 불안에 떨며 살 거 그냥 내 눈앞에 두고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내 고개를 내저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 여기서 더 놀랄 것도 없어. 네 와이프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어. 뭐? 너 찾는다고 허구한 날 돌아다니다가 결국 회사 앞에서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네 와이프였어. 왠지 매일같이 찾아오던 사람이 오지 않더라니. 정말이야? 그래. 곧 너한테도 연락이 갈 거야.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내는 저를 찾겠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제가 다녔던 회사 앞에서 서성이다 사고로 죽게 됐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동시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아이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길고 길었던 악연이 드디어 끝이 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거처를 옮겨 다닐 필요도 없이 한 곳에 정착해 직장도 다시 구하고 아이들과 마음 편안히 잘 지내고 있어요. 나이가 너무 어려 불쌍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였던 것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엄마의 안 좋았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금까지는 언제 아내가 찾아올까 늘 불안해했던 아빠였다면 앞으로는 안정감 있는 듬직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